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다음 달 중순 정점에 도달한 뒤 누그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연일 한 70만 명 정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70만 명대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2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70만 5,8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15,000여 명 줄었는데요. 지난 14일 기준 80만 6,800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확산을 이끌었던 뉴욕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율이 9%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와 워싱턴 DC 등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2주 전과 비교해서 각각 60%, 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부와 달리 미국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최근 2주 동안 일평균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각각 71%, 65% 늘었고요.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도 2주 전보다 70% 증가했고 입원 환자는 약 70%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보면 확실히 하락세는 맞는데 그래도 지역별로 아직까지 좀 증가세를 보이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미국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최근 며칠간 계속 나온 전망인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다음 달이면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아공과 영국,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확산 패턴을 보면 정점을 찍은 뒤에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경우에는 이미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머지않아서 북동부 지역 추세를 따른다면 미국 전역의 오미크론 확산세는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의 다른 전염병 전문가들도 이런 견해를 잇따라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이 호흡기 감염 질병의 통합이 되겠지만 여전히 더 위험한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에도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장기적인 전망이 나왔죠. 내용이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유럽 사무소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오미크론이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스 클루주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엔데믹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거나 아니면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합니다. 클루주 소장은 3월까지 유럽 인구의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는 상당수가 백신 혹은 감염으로 면역력을 갖추게 되므로 몇 주나 몇 달간은 계속 잠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만약에 코로나19가 연말쯤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때는 전면적인 팬데믹이 아닌 계절 독감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 갈등 상황 알아보죠.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밤사이에 미국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했는데요. 러시아군 한 명만 더 우크라이나의 공격적 방식으로 들어가도 신속 혹독하고 단합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침공이 아닌 경미한 침입의 경우 서방의 대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점을 감안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단행하면 오히려 억제 효과를 잃게 된다면서 당장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인사들로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시도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종류의 전술을 몇 주간 경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지금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접수됐다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의 긴급 철수를 명령했다. 이런 상황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현재 지금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탈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죠. 네. 헌정일의 13번째 대통령 선거라고 하던데요. 네. 투표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이탈리아 의회는 현지 시각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로마 하원 일사당의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대통령 선출 1차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상하원 의원과 지역 대표 등 1,009명입니다.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와 유사한데요. 네. 후보들은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투표권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후보 이름을 적어냅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년처럼 이번에도 최소 4차 투표 이상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처음 1차에서 3차까지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선출이 되고 4차부터는 과반 득표자를 뽑습니다. 임기 7년의 이탈리아 대통령은 다른 내각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실 평상시에는 상징적인 국가 원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국 위기 등 비상시에는 좀 달라집니다. 총리 지명이라든지 의회 해산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이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온 마리오 드라기 현 총리의 선출 여부이고요. 또 현 법무장관과 상원의장 등이 여성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선출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